이름난 법률사무소가 즐비한 서울의 중심가. 매월 초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모자랑 옷차림이랑 이 가방이 무슨 거지 상거지 가방인데 끝이 그렇게 다니고 봉다리 너덜너덜하고 다니고 그렇게. 예, 이 근처 변호사분들이 많이 당하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당한다고요? 변호사도 못 이긴다는 소문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그때 누군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작은 손수레에 주렁주렁 매달린 비닐봉지를 보니 소문의 남자가 맞는 듯한데요. 좀 더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한 건물로 들어가는 남자. 망설임 없이 들어선다 했더니 바로 법률사무소입니다. 가보려는 것 같아요. 어이, 감사.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집에 돈을 건네받은 건가요? 또 다른 법률사무소를 찾았던 남자. 그는 또 돈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가끔 뭐 방세 내야 된다고 달라고 그러실 때도 있으시고 한 달에 이제 3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월. 매달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니며 돈을 받는 이유는 뭘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문어사실에서 돈 받으시던데 혹시 무슨 돈이에요? 오늘 대학은 10,000원밖에 못 받아요. 평화선금이요? 그 돈이 평화선금이에요? 그렇지. 평화성금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순례를 한다는 남자. 그의 정체를 밝혀봅니다. 이른 더위가 시작된 6월. 고층 건물이 늘어선 번화가에서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전히 손수레를 끌고 있는데요. 어딜 가려는 건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남자. 아슬아슬하게 전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남자의 손수레가 본의 아니게 민폐인 상황. 심지어 한 승객이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뭔가를 꺼내드는데요. 이거 칫솔 아닌가요? 변호사님 여행길에 잠깐 실례 말씀 올리세요. 늘 가끔 지속 들어오면서 잠깐 여기 5,000건 많은 분들 왔습니다. 요즘은 낫어요. 남자의 칫솔 판매가 한창인 그때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했습니다. 곧장 남자에게 다가가 판매를 저지하는데요. 지금 신고받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저희가 순찰중에 적발한 겁니다. 순찰 중에 안 신고받은 게 아니라 법법을 위반하고 법법재판소 소송에 보안관을 예고됩니다. 그러면 적발한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이 그래요. 객차내 상행위 금지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남자의 주장. 하지만 현행법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이젠 어디를 또 가려는 걸까 했더니 편의점으로 향하는데요. 쉬어가는 김에 식사를 할 참인가 봅니다. 요두 개는 괜찮아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편의점을 나가는 남자.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 발걸음이 멈춘 곳은 대합실 공중전화 앞입니다. 항상
예? 여기서 먹어. 아 여기서 드시게요? 원래 여기서 먹어야 가서 먹어.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공중전화 수화기를 드는 남자. 동전을 넣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세상 계시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식사 먹고 있는데 편의점 하면서 집사람이라면 아내인 걸까요? 항상 이렇게 식사하시기 전에 아내분한테 전화 먼저 하세요. 보통 하루만 여덟 번이면 하지. 남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이건 스테인리스 숟가락 아닙니까? 젓가락이 있을지 모르고 숟가락. 그럼 항상 저렇게 수저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렇지. 이건 또 무슨 일이죠? 국물을 떠서 바닥에 버리는 남자. 먹을 때마다 씻어가지고 버리고. 늘 뜨거운 라면 국물로 숟가락을 씻어낸 다음 먹는답니다. 먹는 모습이 꽤 익숙해 보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둘러 지하철에 올라타는데요. 오늘은 더 이상 칫솔 판매를 안 할 작정인가 봅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는데요. 아이고, 손수레가 걸렸나 보군요. 상업도구가 이럴 땐 짐이 되기도 하지요. 몇 시간 만에 올라온 지상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도착한 곳은 고시촌으로 잘 알려진 지역. 남자의 집은 고시촌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수레도 방 안으로 끌고 갈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져 있는 방. 빈 음료 캔이며 신문지가 좁은 방 안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걸까요? 아내분은 어디 계세요? 집사람 저 폰업할 수 있고. 쓰레기와 이부자리가 마구 뒤섞인 공간. 언제 치웠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 집으로 들어선 남자가 가방에서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바로 두툼한 노트 한 권입니다. 노트를 보며 읽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대학볕에 아무것도 안 팔리지 않는구나. 우리가 하나 갈아주자. 사주자. 필요도 없는 상품을 사줘. 아 이게 지금 책이에요? 이 책 아이고. 정치학적 책을 완성해 끝나고 지금 저 책을 검토하잖아. 직접 집필했다는 경제학 서적. 경제학이 워낙 재미있어가지고. 남자는 아무리 피곤해도 책 읽고 공부하는 시간은 반드시 지킨답니다. 대체 그는 왜 이토록 공부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 고시촌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 50년 동안 고시 공부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사법고시 1차는 붙었대. 소문이 사실일까? 제작진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1차는 합격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4학년 때 처음 봤거든. 그럼 2차는요, 선생님? 1차는 떨어졌지. 5번 떨어졌지. 행정고시 2번 보다가 2번 보고 그다음 이제 방랑 정강 완전 외모에서 바꿔 왔대.
계속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면서도 그는 왜 50년째 고시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신문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남자. 오늘 아침도 또 컵라면인가 본데요. 공부도 하셔야 되는 양반이 이렇게만 먹어선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남자의 손을 보니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커다란 반지들인데요. 이 반지가 왕반지입니다. 아, 이게 왕반지예요? 예. 왕관과 용이 그려진 반지였군요. 우리 경제시 왕정 아닙니까? 왕의 저 영상자고 왕반지고 이건 크라운이고. 그런데 이 반지 때문에 큰일이 벌어진 적이 있답니다. 반지 쏘댕기 생진 안 빼갖고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어른 찝을 때부터 뭐 상했었어. 그 피가 막 난경이 그 방문학서부터 들려서 아이고 얼마나 겁을 낸지 몰라. 그래도 그 반지를 찌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피까지 날 정도였으면. 피가 만두 흘러붙다니까. 그냥 경찰을 불렀어. 경찰 불러도 안 되는 거야. 그 성격을 고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할 수 없는 거야.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손가락이 뒤틀리고 피를 흘려도 반지를 빼지 않는다는 남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남자가 외출 준비에 나섰습니다. 먼저 벗어둔 가발을 쓰는데요. 어제 벗어둔 양말은 그대로 다시 신습니다. 아이고 저런, 구멍까지 크게 났네요. 그 양발 또 신으세요? 예. 한 3년 전에 빨았거든. 근데 선생님 양발 다 구멍 났는데요? 어디가? 뒤꿈치. 양말이. 좀 짧겠네. 그러면 촌놈 방식을 마음을 쓰는 거잖아. 이것도 촌놈 방식이에요? 전 구멍 뚫린 양말 대신 구멍 뚫리는 엄지발가락이 나란히 튀어나온 양말도 스타일이라는 남자. 또 하나 그가 고집하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바로 가발입니다. 나가실 때는 항상 가발을 쓰시나 봐요. 예. 제가 이제 저 관상이 임금의 관상입니다. 용환입니다. 가발로 단정히 용안을 갖추고 숟가락까지 챙겨 넣으면 외출 준비 끝. 우리는 숟가락을 좋아합니다. 숟가락을 가지고 숟가락을 좋아합니다. 어지러운 방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서는 남자. 양말엔 구멍이 났어도 구두만큼은 관리를 잘해서 신는답니다. 구두는 멋진 구두 신으시네요. 이건 4만 줬네.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철역을 찾은 남자. 그런데 그가 꼭 들리는 곳이 있답니다. 매점에서 뭘 사려나 했더니 신문을 집어드는데 그것도 영자 신문입니다. 설마 신문을 읽겠다는 건지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핵회담을 위한 추진력을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놀랍게도 영어 문장을 바로 번역해서 읽고 있었던 남자. 한 40년 넘었어요. 영어 실력을 항상 유지하는 게 좋고. 집이 아닌 밖에서도 남자의 공부는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그 신문 사러 오신 분이요. 그 매일 오세요, 신문 사러? 매일 와. 그것도 타임 그거만 사가. 융자지만 가져가고 그래서 미국에 가 살았나 하고
머리가 아주 수치지. 저 양반이 저거 이 법대 출신 아니야. 아, 저분이 법대 나오셨어요? 그럼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서울대 법대요? 그럼. 네, 서울대요? 남자에게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진짜로요? 말없이 종이 한 장을 건네는 남자. 그가 건넨 것은 놀랍게도 졸업 증명서였습니다. (1966년 2월에) 발표된 서울대 합격자 명단과 졸업 앨범에서도 남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차까지 합격했던 남자. 그는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법조인을 꿈꾸던 이가 이제는 살아가기 위해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 지하철 행상을 처음 시작했던 20년 전과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칫솔을 외국인에게 팔아보겠다는 건지 외국인에게 열심히 말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결국 마수거리도 못하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남자. 칫솔이 잘 안 팔리나 봐요, 선생님. 하루에 몇 개나 파세요? 한 개 팔고, 두 개 팔고, 안 팔고, 안 팔리는 날도 많아요. 하지만 그가 칫솔을 팔지 못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팔아도 누가 사주도 안 해. 그 사람이 깨끗해야 사지. 모자랑 옷차림이랑 이 가방이 무슨 거지 산거지 가방인데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판매를 시도해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대로 장사를 접으려는 걸까요? 아예 지하철 역사를 벗어날 모양인데요. 이번엔 또 어디로 가려는 걸까? 남자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데요. 역시 법률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내 친구 이원영에 비해서 한번 만나봐줘요. 내가 소개시켜주면 돼요. 느닷없이 자신의 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남자. 조심스레 동행해 봤는데요. 정우 형이 연락되나? 정우 형. 저번에서 내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갑을 하러 왔다니까. 가불이요? 매월 치려고 그러는데 7일 날은 무슨 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날짜를 정했어요. 아, 만나는 날로? 만나는 날. 그럼 오늘은 7일이 아닌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갑을 하러 왔다니까. 가불하러? 돈이 이제 좀 짜니까 가보러 온 거야. 아, 갑을 깨져가지고 갚고 지금도 만나보고 갑을 줬어. 그래요? 네. 네 번 감사합니다. 네. 대학 동기며 선후배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받고 있었던 남자. 좀 학교 다닐 때는 좀 어떠셨어요? 학교는 착했죠. 착해서 사람들이 다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 다들 그렇게 아까우니까 이제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이유는 딱히 뭐 동기분 중에서도 잘 아시는 몰라요. 분은 없으세요? 없어요. 그 원인을 몰라. 그는 이렇게 모은 돈을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그 돈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 영원한 행복. 이거 평화 생각할까? 알 수 없는 남자의 말. 그에게 평화 성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남자가 도착한 곳은 바로 은행. 그래서 10만 원만 좀 보내줘. 대체 누구에게 돈을 보낸 걸까요? 지금 누구한테 돈 보내신 거예요? 뭐 대사 이내 송금 확인서를 보여주는 남자. 정말 아내에게 돈을 보낸 것일까? 남자가 공중전화 부스로 향합니다. 여보 50만 더난 당신에서 당신 한개 만들어서 아내에게 전화해 입금 사실을 알린 듯한데요. 제작진은 매번 남자가 전화를 하는 상대와 통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맞는 걸까요? 여보세요? 네. 혹시 김기두 씨 아시나요? 네. 아, 그럼 김기두 씨의 아내분 되세요? 네. 네, 아내가 맞습니다. 아내를 통해 남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랑 어떻게 헤어지시게 된 걸까요? 이혼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2살, 3살, 연년생의 애기 핏덩어리를 데리고 도망 나왔어요, 저는. 그럼 남편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아시나요?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내분하고는 왜 헤어지신 거예요? 내 돈을 잘 못 벌어서 그런 거지 뭐. 항상 갈라져서. 한때는 실패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었다는 남자. 뼈대 깊은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나 서울대까지 합격한 남자. 사법고시 1차 합격 후 결혼까지 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불합격에 좌절감은 더해만 갔고 고시 공부에 매달려 가정을 외면하는 남편에게 지친 아내는 헤어짐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고생을 마시기로 미안하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부인에게 집착하는 것은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회한 때문일까요? 며칠 후 오늘은 웬일인지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날씨부터 확인하는데요. 날씨는 왜요? 날씨 좋으면 경주 가야지. 갑작스럽게 고향 방문을 결심한 남자. 남자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남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친척집. 남자의 얼굴에 반가움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와왔나? 예. 와왔나? 여기서 보고 싶어서 왔잖아. 세상 이기는 좀 건체라니 뭐고? 여기 어디 건강 좋으시네. 아이고 이 옷도 이게 뭐고? 덥다 이 좀 보자. 아주 옷이 기질 워낙 좋아. 그래? 예, 건강하시고 예. 세월이 언제 나 대박으로 하고 다 같이 건강하시. 남자를 보면 친척들은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좀 많이 안타까우신가 봐요. 그렇지요. 공부를 그만 해가 그래. 그 뭐고
고등고시가 그 시험 저거 그거 실망했잖아. 그 엔데는. 그러고 그런데. 밤만 되면 그 이렇게 하천이 흐르잖아요. 네. 하천 제방에는 뚝에 높은 데 올라가셨어요. 애들 과음지로 그러셨어요, 밤에. 그 사법시험 합격 못한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그렇겠죠. 봐요. 예. 마을을 벗어나 어딘가로 향하는 남자. 여긴 대체 어딜까요? 나란히 솟은 봉분 앞에 선 남자는 먼저 술부터 올립니다. 여기 지금 누구 묘예요? 이거 우리 부친 이 부모님이요. 부모님이요? 예. 10여 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 곳. 하지만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비석을 바라볼 뿐입니다. 사법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석굴암 절에 가서 막 기도 올렸어 우리 부친이. 부친께서? 예. 그래서 정성을 많이 쏟으셨네요. 예. 좀 죄송스러운 것도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요즘 나는 낮에 성공도 설사 성공도 뵙지 못하고 타기하지 돌아가시 우리 부모님도 항상 내가 다음 날 실례합니다. 남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를 통해 남자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님 가족이 그러면 왕족이신 거예요? 과연 남자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할아버님 가족이 그러면 왕족이신 거예요? 뭐 경직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왕족이시다. 네, 왕족. 남자가 유난히 왕족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연유가 있는 걸까요? 이분은 본인이 왕족이다, 본인이 어떤 황족의 후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서울법대에 나오고 고시에 실패하고 이러면서 본인의 어떤 자신감, 어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대망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망가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고립되고 박탈된 것에 대한 이유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럴 때는 그 가족분들이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를 환자분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환자분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해 주시는 그런 어떤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외출 준비를 하는가 싶었던 남자가 바닥에 깔린 신문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기저기 널브러진 신문지들을 한데 모으더니 쓰레기 봉투에 넣기까지 하는데요. 뭔가 심경의 변화가 온 걸까요? 왜 갑자기 치우기 시작하세요? 우리 집사하고 언제 남편 찾기까지 먼저 찾아오기 전에 태풍을 완전 처방한다. 아내분이 오기 전에 좋은 여건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지. 집사 찾아오기 전에 보고 싶지 항상. 자녀분들도 보고 싶고. 그렇지. 가족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노력해보고 싶다는 남자. 고시에 대한 미련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포기하지 못했던 남자에게 따뜻한 안식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유 힘들어. 이야 이거 뭐. 하지만 할머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둥지를 튼 산이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곤짝게 무지 깊어. 그래도 혼자 살려고 하면 또 억진데라 거기가. 갑자기 우리는 들어가도 아니에요. 돼지도 버글버글하고 막 무서워서 그 못 살아요. 마을 주민들도 찾지 않는 외진 곳이라 여자 혼자 살기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는 건데요. 그런 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뭘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희 서울에 있는 MBN이라는 방송국에서 왔어요. 예, 그런데요.
아유, 카메라 이건 뭐 모터로 저한테 돼요. 아니에요. 됐죠. 자, 어서 가세요. 저 일하는데. 제작진을 보자마자 할 말이 없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할머니. 숨기고 싶은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우리가 그만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나오셨는데요. 하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잘 차려입은 옷에 구두까지. 대체 어딜 가시길래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걸까요? 잠시 후 할머니의 발길이 멈춘 곳은 뜻밖에도 인근 기차역의 대합실 텔레비전 앞이었습니다. 대합실에서 방송하는 뉴스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거였는데요. 꼭 확인해야 하는 소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할머니의 기이한 행적에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빚을 많이 지가지고 요 산속에 숨어 산다고 뭐 그런 소문이 들리긴 해요. 이 꼴짝에 무슨 죄를 안 짓고 이거 뭐로 와 있겠냐고. 막 이래가지고 서가지고 막 막 가혹해요. 안 무섭대요. 신기가 좀 있잖아. 신기가 있어요? 네. 할머니는 정말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사람인 걸까요? 그렇게 세상에 없는 사람인 양 숨어 살기 위해 이 깊은 산골 외진 골짜기를 찾아온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옆에가 산이고 전부 다 나무고 지금 말라가지고 불똥 조금이라도 튀면 불난다 이거예요. 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잔소리를 해요? 불을 피우든지 말든지 하면 앞마당에서 바베큐를 해먹든 말든지예요. 불난다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니 하는데 계속 그렇게 굴지 말고 증명서나 신분증이나 비워가지고 그래요. 계속 지피든 말든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 아니 산불 나면 할매가 책임져. 야야야야! 이게 어디서 와서 행패야? 빨리 나가! 내가 당신하고 큰 소리 치고. 일단 저 신고할게요 그러면. 신고하지 말든지예요. 말이 안 통하시네. 순식간에 얼굴을 붉히며 고성이 오갑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조심스레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왔다 간 거예요? 몰라요 누군지도. 네? 누군지 몰라요. 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공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곤 서둘러 뭔가를 들고 나오는 할머니. 그런데 불이 다 끝나면은 요거를 놔두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옮겨서 담아서 이거를 처리를 하거든요. 타고 남은 수출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씨가 남아있다가 혹여나 다른 곳으로 옮겨붙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꺼진 불씨도 다시 보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지요. 이렇게 온기가 남은 수출 모아 방 안에 두면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화로가 되기도 합니다.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올려놓는 자리가 딱 있네요. 예. 저다 올려놔야지 큰일 나죠. 아 진짜 온기가 올라와요 여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뜨거운 게 느껴져요? 네. 예.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해 보이죠? 여기 왜 이렇게 넘어다니시게 여기 뚫지야 얘. 아니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넘어다녀요. 어. 그거 일부러 그랬어요. 왜요? 뭐든지 아무나 막 넘어다니면은 그게 좀 마음에 싫고 더군다나 여기 저기 야생 동물들도 그냥 다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 넘어오면 제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산속 생활 안전을 고려한 구조랍니다. 이 집은 할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직접 지었답니다. 장비도 인부도 없이 오직 할머니 두 손으로 지은 100% 핸드메이드 집. 그런 탓에 조금은 투박하고 허술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실내화로 갈아시는데 이건 라면 봉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데서는 좀 색깔도 화려하고 여기 반짝반짝하고 때가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때국물이 꾸주주하고 그런데
라면 봉지도 때론 패션이 된다는 할머니. 건데 이곳은 거실 겸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늑한 침실입니다. 나무판 위에 매트리스를 깔아 만든 침대도 있는데요. 이거는 온수 매트였어요, 이거? 예? 이거 온수 매트였어요? 아니 이게 저기 침대 저거예요. 지금 전기가 없으니까 안 쓰죠. 옛날 쓰던 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가지고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 맞네. 위에 전구도 있네요. 예, 있어요. 구색은 다 갖췄는데 문제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떡하니 놓인 냉장고도 무용지물이죠. 게다가 분명 집 안인데 그릇에 담긴 물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전기도 난방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겁니다. 바깥이랑 안이랑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할머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10년을 살아온 걸까요? 외풍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집안에 온기라곤 이 작은 화로불이 전부입니다. 아, 불이 좋네. 아, 그래도 따뜻하네. 그래도 몇 시간 가요. 산속 오두막집의 낭만이라기엔 할머니의 집은 내추럴해도 너무 내추럴합니다. 따뜻하다. 할머니는 왜 이런 산속에 외딴 집을 짓고 그야말로 야생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의 산속 생활을 좀 더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긴 수도가 안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아, 어머님 댁에 수도가 없어요? 없어요. 이런 데 사는 거는 그런 게 불편해요. 할머니는 표류기의 주인공처럼 자연에서 물을 구합니다. 유일한 물 공급처는 집 앞 개울가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한겨울이면 개울물이 꽁꽁 얼어 물 한 컵 얻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돌덩이를 있는 힘껏 내리치길 몇 번. 얼음 조각들을 긁어 모아 겨우 냄비 하나를 채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밥 한 끼 해 먹으려면 참 손이 많이 가는데요. 추운 산속에서 장작불로 보글보글 끓여낸 사골을 아낌없이 듬뿍 넣어주시는데요. 진하고 구수한 사골 국물을 더한 컵라면이라니 하하,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아 그래? 아유 그럼 이젠 또 디저트 드셔야죠. 디저트요? 예. 설탕?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특별한 후식을 맛보지 않으면 서운하다는군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커피잔이라고요. 이제 노후 대책. 나이를 먹으니까 노후 대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정년퇴직은 면할 길이 없는 거고. 그래서 생각한 게 과일나무예요. 10년 전까지 도시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할머니. 노후엔 조그마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에 전 재산을 들여 땅을 사고 산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아온 지 10년. 촛불 하나로 밤을 밝히는 일이 익숙할 만큼 산사람이 다 됐다는군요. 이거 누르면 자기잖아요. 아, 그리고 또 이것도 또 하나 더 하고. 또 그러면은 문이 설상가서 한다 그래도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요것도 잠그고 자요. 요것도 일종의 자물쇠예요. 살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인 탓에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꿈나라로 빠져든다는데요. 다음 날 할머니의 산속 외딴집. 한겨울 야외 취침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잠을 잤을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른 아침부터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안 보입니다. 불을 피운 흔적도 없는데요. 다 식었어. 아침도 안 해 드셨나 본데? 차가워요?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를 찾으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우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말은 서울 여자가 돼가지고 서울만에 어디 또 가다가 가끔 한 번도 집을 비우고 어디 또 갔다 오더라고요. 아이 지금은 그렇지 나갈 때는 막 머리 싹 하고 화장 찍어 바르고 아래 보니 빨간 옷을 입고 댕기고 안 그래요? 나갈 때는 멋쟁이요. 한번 좀 똑똑하시더라고요. 그 서울서 나왔다는 소문도 있고요. 아 옛날에 그 뭐 선생인가 뭔가 그거 했다 하던데. 할머니가 최고로 손꼽히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였답니다. 우린 해당 학교를 찾아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육사학번, 전공은 지리학이었는데요. 수소문 끝에 50여 년 전 할머니와 같은 대학교에 다녔다는 동창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주 뭐 머리도 좋고 대화여고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거기서 재수해서 들어올 정도면 수재죠. 뭐 그때 서울대학 들어올 정도면. 원래 그분이 그 미국 그 결혼해서 같이 가기 전까지는 지리 선생님을 했어요. 어디 고등학교에서. 결혼을 뭐 이렇게 좀 실패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사회에 끄는 것 같아요. 집안도 그냥만 좋은 집적인데. 할머니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만 밟았답니다. 결혼해 미국에 갔고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린 뒤로는 연락이 끊겼다는데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문대학 졸업에 교사란 번듯한 직업까지 갖고 있었던 분이 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외출 준비가 한창인 할머니. 오늘 화장을 되게 짙게 하시네요. 어디 가실 건가 봐요? 금요일 날은 제가 좀 나가는 날이라서.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신경 써 챙겨 입습니다. 옷이 날개라더니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할머니의 외출에 우리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PC방? 여긴 대체 왜 오신 거죠? 설마 컴퓨터 게임을 하러 오신 건 아닐 테고 급히 컴퓨터를 쓸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익숙하게 자리를 잡더니 에이? 이건 카드 게임이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이게 재밌어요? 이걸 제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PC방에 게임을 하러 오셨단 말씀? 손주를 데리러 온 할머님 봤어도 PC방에 앉아 게임하는 할머니는 또 처음입니다. 이거 일로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셨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수첩에 뭔가를 꼼꼼히 적습니다. 하면 체크를 하고 못하면 안 해요. 하나도 못하시지 않겠죠? 이게 발을 정자가 개수잖아요. 네. 하나 할 적마다 개수를 발을 정자로 이렇게 세워서 해요. 집보다 집에는 그저 허들의 일이나 하는 거밖에 없는데 여기 오면 그래도 좀 재밌는 PC방에서 게임도 좀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풀려요. 라면 흡입 후 심기일전에서 다시 집중. 평소엔 침침하던 눈도 어쩐 일인지 게임만 할 때면 초롱초롱 천리안이 따로 없답니다. 참으로 별난 할매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할머니는 이곳이 답답한 산골 생활의 유일한 도피처랍니다. 놀랍게도 10시간 동안 컴퓨터 앞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는데요. 젊은이도 못 따라갈 집중력과 체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산골에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 계시면 더 좋지 않아요? 뭐 좋다기보다 여기 나와 있으면 돈 써요. 그 돈이 들어오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돈 쓰고 그 다음번에 이제 다른 거 하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래도 이게 제가 하는 거니까. 결국 12시간 꼬박 게임을 한 할머니. 그래도 이제 오시면 되게 오래 하세요. 오래 하시기는 보통 한 7,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앉아하고 하시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6은 넘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도 오셔가지고 게임 하시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게임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해뜰 시간이 돼서야 PC방 문을 나서는데요. 정말 못 말리는 할머니입니다. 하룻밤에 일탈을 끝내고 할머니는 다시 산중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하는 일은 땔감용 나무를 하는 일입니다. 찌도 배우셨어요? 아 이걸 배우기는 뭘 배워요. 그냥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신 거죠.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귀농을 했다는 할머니인데요. 할머니가 선택한 산속 귀농 생활은 어쩐지 더 고된 것 같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이곳에서 고령의 할머니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겨워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단단히 화가 나 찾아왔습니다. 씨발 하루 이틀 다 이거 내가 못 살겠어. 내가 나가요. 나가 빨리 나가. 이제 나가. 나 필요 없어 이제는. 하루 이틀 되고 나 하루 이거 지르는 거 씨발 이제 정도 빼야 저거. 이거 나가 빨리. 필요 없어 이제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이 필요 없어. 할아버지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내 땅에 네가 지고 있잖아 이 일단 저기 집만 잠깐 빨리. 동네 주민은 이곳이 자신의 땅이라며 급기야 철문으로 길목을 막기까지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동안 할머니는 이곳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장해 왔었는데요. 예예. 저 할아버지 땅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마세요. 예예. 올라와서 식사하고 계세요. 예. 식사하고 계세요 그냥.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서둘러 동네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도 될까요? 예. 주민은 우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서울에서 등기부터만 끄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걸 사고 2년 후인가 압류가 들어가지고 경비로 날아가고 없어요. 할머니의 땅이 아니라는 건데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본 결과 마을 주민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샀던 땅은 이미 오래전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 있었는데요. 2003년 8월에 사셨고 2007년 9월에 이 사람한테 넘어가요. 현재 할머니의 이름으로 된 땅은 없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사정을 면사무소에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 수급자시고 하니까 일단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부터 신청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여기서 사신다고 하시니까 따로 신청도 못 하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할머니 스스로 모든 도움을 거절하고 있답니다.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편안한 임대주택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데도 할머니는 10년째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 이렇게 앉아서 불 쬐는 거예요. 예, 불이 이제 좋잖아요. 그러네요. 센텐스가 얘로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바로 두 문장이잖아요. Having finished my work. 그러니까 이거 ing 넣어가지고 내가 내 일을 다 끝마치고 I went to bed. 그러니까 두 문장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이거는 한국 가구. 내 마음을 호수요 그대 노저. 할머니가 오늘은 다른 날보다 유독 더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나무를 끝내자마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한참 짐 보따리를 정리하십니다. 여기 보면 무슨 보따리들이 되게 많아요 저기. 이게 다 저기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그러면 온 다음에 짐을 싸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랴쓰라 보따리를 다 꾸린 거예요. 근데 왜 저대로 있어요 안 가시고? 예? 안 가고 왜 그대로 있어요? 아들이 안 오니까 못 갔죠. 아들이 와서 날 데려가야 돼. 이 짐을 제가 좌우로 들고 기차를 타고 어떻게 그렇게 가요? 언제든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짐을 싸두고 할머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혼 후 헤어진 아들과 연락이 닿은 걸까요?
저하고는 같이 안 살아서 저는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 5살 때 헤어져. 5살 때 헤어져가지고 아들의 얼굴을 제가 몰라요. 뭐 이쪽 머리로 이렇게 전파로 하는 거 있잖아요. 텔레파시래나 뭐래나.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서로 의견은 나눠요. 아들하고. 아들과 텔레파시를 주고받는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할머니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할머니를 알고 있다는 지인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탄탄대로였던 할머니의 인생이 이혼 후 조금씩 달라졌답니다. 시집살이가 심했다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신우가 뭐 남편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살 수가 있나. 그렇게 이혼하고 자식도 못 보고 살았대요, 평생.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그런 데서 뭐 재단 비리를 파헤치다가 쫓겨났는데 언니니까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뭘 해보려고 이제 아무리 해도 절대 남한테 자기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어서 도와줄 수도 없었다고. 누구에게도 쉽게 손 내밀지 않는 성격에 할머니는 친정의 도움도 마다했답니다. 똑 부러지는 성격에 앞날이 창창했던 할머니였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할머니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시집살이가 조금 됐어요. 동생 하나를 공부를 잘 가리키면 자기네들의 운명이라는 것도 좀 해결이 좀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저는 부담이 되고 싫더라고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혼이지만 자식들마저 가슴에서 지을 수 없었던 할머니. 보고 싶으세요, 어머님은? 그럼 물론이죠, 그거는. 그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거를 꿈찍이는 아들이라고 그거 하나라고. 자제분들도 한 번도 여기 와보신 적은 없고요. 알기는 알죠, 여기를. 아, 어머님 연락도 안 되신다면서요? 아, 그렇지만 뭐 텔레파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왜 안 와보는 걸까요? 사람들 입이 무서워서요. 결국 40여 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과 텔레파시를 주고받는다고 믿고 말았는데요. 그리움이 너무 깊어 어긋난 믿음이 돼버린 모정. 못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이곳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운 아들을 만나기 위해 고된 산생활을 견디고 있는 할머니.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산속에서 홀로 지내는 할머니는 아들을 향한 막연한 기다림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위태로운 산속 생활을 계속 지켜볼 순 없습니다. 할머니를 돕기 위해 모두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니, 저희가 가장 염려됐던 건 화재.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화재 피해는 막고자 예방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연기가 올라간다든가 김이 올라간다거나 막 지금 감지를 해서 우월해줍니다. 계속. 예, 지금 정상입니다. 지금. 할머니를 당장 이 집에서 억지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움직이도록 조금씩 설득을 해볼 참인데요. 급한 대로 겨울 나기를 위해 장판까지 깔고 나니 아주 그냥 새방이 됐네요, 새방이. 그동안 모든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외딴 산속에 가뒀던 할머니였는데 사람들 속에
할머니가 섞여 웃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오세요. 잔치집 오세요. 할머니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올해 춘추가 어찌 되시는가요? 이래 추운데 고생하지 말고 예. 그 편안하게 따뜻하게 사는 데를 그런 데 가면 안 될까? 예, 면사무소에 가서 좀 예. 부탁을 드리고 예. 안내해 주시는 대로 응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잘 됐네. 아유, 잘 예, 됐네. 아이고, 예,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 덜 하셔도 된다. 이 추운 날 예, 앞으로도 안 예. 돼. 얼마나 더 추울 텐데. 이제 할머니에게도 봄이 찾아오려나 봅니다. 남들이 이렇게 다 마음을 써주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러시니까 새삼 얼마나 고맙고 그리고 이제 날도 깨끗이 풀리고 저도 제가 이 집을 떠나서 내가 살 집을 이제 정하고 정상적인 삶의 길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동이 트기 전인 이른 아침.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자마자 잠수복을 입는데요.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 양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결투에 나서기 직전의 기사처럼 결연한 표정의 철훈 씨. 우주복 같은 잠수복을 착용한 후에야 잠수 준비 완료. 아버지와 형에게 몸을 맡기고 있는 철훈 씨는 5개월 차 신입 머글입니다. 일단은 아빠랑 형이랑 저랑 3명이서 조업하고요. 제가 물 안에 들어갈 때는 이제 형이 배 몰고, 아빠 형 둘 중 하나가 다 3명 다 서로 다 할 줄 아니까 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들어갈 때는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냥 몰고 서로 역할 바꿔줍니다. 드디어 바다로 나갈 시간. 조업을 준비하는 형제도 배를 모는 아버지도 진지한 표정입니다. 자,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조업 장소가 정해지자 빠르게 움직이는 철준 씨. 이 신발이 한 6, 7kg 돼요, 하나가. 2개가 하면 12kg 정도 되잖아요. 여기다 투구도 한 10kg 정도. 잠수복도 또 한 10kg? 합이 대충 60kg 정도? 6, 70kg 정도. 거기다 이제 사람 몸무게까지 하고. 처음에 입을 때는 약간 딱 그 말씀처럼 옛날 기사들도 가면 자기가 못 입잖아요. 하인들이 입혀주지. 약간 딱 그 느낌이에요. 밑에 들어가면 제가 기사예요. 제가 제일 세요, 바다 밑에서는. 제일 중요한 장비는 투구입니다. 여기 밑에 공기 탱크가 있거든요. 여기 연결돼가지고 공기가 나와요. 배 밑에 있는 공기 탱크에 호스를 연결해 투구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1시간가량 잠수를 할 수 있답니다. 쭉 해가지고 이제 공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가 기립불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빠으면 밖으로 막 빠져 나가요. 그러면 제 몸이 깔아앉겠죠? 몸에 공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닫으면 공기가 이제 반 빠져나가고 내 몸에 쫙 퍼지니까 몸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본인 몸무게만큼의 잠수복을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철훈 씨. 입수 전 아버지의 쪽집게 강의가 시작됩니다. 내려갈 때는 몸이 허용하는 것만큼 빨리 내려가도 상관없어. 돌멩이 같이 내려가도 상관없어. 자기 귀가 열리는 대로. 올라갈 때는 5m 올라와서 무조건 100개. 또 5m 올라와서 또 100개. 300개 이상 생색이 해야 돼. 300개 이상. 진짜 늦기도 두려우면 근데 드디어 밑에 땅이 보이니까 그래도 좀 안도가 생기는 거죠. 내가 발 디딜 것이 생기는구나. 수심 20m 바닥에서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남자를 속칭하는 머구리는 심해 잠수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해녀보다 머구리가 많았던 시절도 있었다죠. 워낙 위험한 일이라 하나둘 떠나면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머구리. 아버지인 명호 씨는 17년째 활동 중인 베테랑입니다.
여기만 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딴 데 뭐 한두 명이 더 있는지 더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10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적어졌어요? 다 사망했죠. 사망했죠. 그 잠수를 또 새로 키우지 않고 젊은 사람들 하겠다, 우리 아들처럼 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는 마당에 철훈 씨는 어쩌다가 아버지에 이어서 머구리가 되기로 한 걸까요? 첫 번째 조업을 마치고 올라온 철훈 씨. 힘들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물 망태에 보이는 해산물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철훈 씨의 표정도 어두운데요.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저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겠어? 아니 눈에 보이는 게 두고밖에 없어. 욕심 낼 필요는 없어. 멍게는 많아. 저쪽에 나가면 멍게는 많아. 욕심 낼 필요 없어. 머구리 조업을 한 지 5개월. 좀처럼 수확량이 늘지 않아 걱정이랍니다. 한 접시, 멍게 한 접시. 아니 왜 이렇게 수량이 적어요? 내 공부하라면 잘하겠는데 나 멍게 해산물 따라하니까 잘 못하겠어요. 얘 멍게는 많아. 내가 지금 걸음발이 지금 척도가 좀 붙어야 돼. 이거 기립부 빠지는 거하고 걸음발하고 갈구리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3박자를 맞춰야지만이 빨리 갈 수가 있다고. 새내기 머구리인 철훈 씨의 훈련이 끝나면 아버지인 명호 씨 차례입니다. 삼부자의 진짜 조업은 이제부터인데요. 숙련자는 입수부터 다르네요.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들더니 곧바로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갈고리를 드는 명호 씨. 내 눈을 가동해 돌문어를 순식간에 잡았습니다. 투구 탓에 시야가 뿌옇지만 크고 좋은 멍게들만 쏙쏙 골라 담습니다. 한편 배 위에선 두 아들이 바다를 살피고 있는데요. 뒤에는 이제 키 잡고 잠수 따라다니면서 항상 보고 다른 배들 뭐 방해 안 되게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나 부딪히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때 보글보글 기포가 한 곳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대왕 문어를 발견한 명호 씨. 문어가 바위 위로 올라가는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문어가 먹물을 뿜어내는 순간 재빠르게 그물 망태에 문어를 가두는 명호 씨. 무거워진 그물 망태를 들고 바로 바다 위로 올라옵니다. 겨울 제철을 맞이한 대왕 문어.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하는 품목일 정도로 고성의 간판 특산물이죠. 모이면 웬만하면 잡아요. 모이면 만나면 웬만하면 봐요. 놓치진 않는 것 같아요. 문어뿐 아니라 알이 큰 멍게도 한가득. 수확물이 많은 날엔 큰아들도 흥이 난답니다. 이 정도 넣었으면은 뭐 괜찮은 거죠. 일단은 이제 굶진 않겠다. 일단 말뚝은 막아놨다 생각하죠. 정오가 다 돼서야 조업을 마친 삼부자.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옵니다. 삼부자가 도착한 곳은 대진항에 위치한 횟집인데요. 수산물 위판장이 아닌 이곳으로 온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저희 이제 횟집입니다. 이제 엄마가 하고 있는. 어머님이세요? 네. 남자들은 이제 배를 하고 여자들은 이제 횟집을 하고. 삼부자가 잡은 해산물은 가족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판매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일하는 곳이죠. 아침에 갓 잡은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소문난 맛집이 됐다는데요. 덕분에 조업을 마치고 와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계속 들어오자마자 그때가 힘들어. 5, 6, 7, 8, 9, 10. 머구리 가족에겐 사실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10년 동안 같이 고민한 거예요, 북한에서. 저기 가서 뭘 해먹고 살 것인가를. 난 이제 오자마자 여기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3D 직종이라는, 그 중에서도 더한 그런 걸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잠수더라고요. 처음에 어려웠어요, 여기서. 우리도 많이, 처음에. 그 횟집을 또 하게 된 기본 또 계기는 내가 가서 열심히 아무리 많이 잡아봐도 입판장에 가면 내 물건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게 되면 물건 나쁘면 깎는다. 다 그렇게 하고 똑같은 물건인데도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 물건 내가 팔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2006년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탈북한 명호 씨. 가족을 모두 데리고 탈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서해안을 통해 목선을 타고 넘어오던 그날, 명호 씨는 두 벌뿐인 잠수복을 아들들에게 입혔습니다. 물이라고 해서 줬는데 먹었는데 술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첫째는 막내가 일단 제일 어리니까 딱히 맡은 역할도 없고 배 위에서 그러니까 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나라가 바뀌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살아서는 안 잡힐 것이고, 그다음에 첫째는 이제 뭐 뛰어내리면 뭐 살지 죽을지 그건 이제 모르는 거고, 그 사람들 잡아보니까 배에는 조그만 애가 하나, 자는 애가 하나 있어. 그리고 가는 아무 죄도 없잖아, 결국은. 목숨을 건 탈북. 다행히 가족은 한국에 무사히 정착했습니다. 누구예요? 선주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손주도 생겼죠.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은 명호 씨입니다. 그날 오후. 가자, 운동. 산에 가자. 가게가 한가한 틈을 타 아들을 불러내는 명호 씨. 체력 단련을 할 참입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도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를 따릅니다. 장갑 없어? 장갑 껴야 되는데. 도착한 곳은 인근 뒷산. 여기서부터는 사족이야. 네 발이야? 네 발 모양이 안 좋네. 오르막길을 네 발로 걷기 시작하는데요. 일명 호보법이라고 불리는 운동입니다. 잠수를 보완해주는 운동이야 이게. 그러면 이게 허리 있지 허리를 호수가 당기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면 허리가 좀 편안해지거든. 근육통을 기본으로 달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필수라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 이전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야. 호모사피엔스 이전이면 호모 에릭투스예요. 그때 두 발 걸음이에요. 그때도 두 발이야? 그럼. 아니 네 발. 호모 에릭투스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지. 호모 에릭투스 이전도 두 발이요. 네 발 되려면 저 무식이냐 저기 침팬지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숭이들한테 분화되기 전으로 돌아가야 되나? 병이 없어지려면 글로 돌아가야 돼. 하루에 몇 시간, 1시간씩이라도. 그럼 그땐 병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걱정해야 돼.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좀 특별하죠. 잠시 네 발로 걸어 올라온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지는 철훈 씨. 하지만 환갑이 코앞인 아버지는 터미네이터 못지않은 강철 체력을 자랑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해오고 있다는데요. 야생마처럼 빠른 아버지를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철훈 씨입니다.
이렇게 빠른 거야? 산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야 달리기는 끝이 납니다. 운동의 마무리는 체조. 이게 인민군 군인체조야. 아 이게? 아니, 이상해 사실. 노스코리아는 뭔가 다 이상해. 군에 조금 있었지 한 20년. 조금이요? 조금 아니 있었지. 그러면 군인 중에 어떤 군인이셨던 거예요? 나는 이제 군인 공병, 공병. 지뢰 뭐 이런 거. 그런데 아버지와 달리 체력이 영 약해 보이는 아들은 어쩌다 머구리를 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자도 엄청 고민스러워 하더라고. 대학 졸업하고. 현실적으로 대학 졸업해서 직장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설득을 했어요. 남한으로 내려와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떡하니 명문대에 들어간 철은 씨. 하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4학년 되니까 진짜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막 내가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가서 버틸 수 있나? 날 받아주나? 막 이런 고민이 많을 때 대학원으로 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많이 기억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이 부모 등골 브레이커죠, 이거. 도저히 그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처음엔 잠깐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서울로 올라가려 했다는 철은 씨. 하지만 아버지의 설득에 못 이겨 머구리 일까지 배우게 된 거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2층이 현재 그의 보금자리입니다. 이제야 혼자만의 시간. 그런데 뭘 보고 이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한 여인과 찍은 사진입니다. 자고 있어? 너 톤은 괜찮아? 입덧은?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이 헬스한데. 오빠 방금 운동하고 갔다 왔어? 아빠랑. 아빠 같이? 응. 왜 갑자기 같이 운동해요? 아빠가 나를 거의 반강제로 데려갔어. 입덧이 심해 친정에 가 있는 아내. 아무래도 걱정 좀 해요. 물에 들어가는 거, 바다 나가는 건 걱정 안 하는데 물에 들어가면 걱정해. 약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요즘 부쩍 바다에 나가는 남편을 걱정한다는 아내. 머구리 일을 계속해야 할지 철은 씨도 고민이 많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베트남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목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좀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해볼까. 이 와이프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도 생기고 하는데 가장으로서 뭔가 좀 그래서 다른 계획도 세우고 있는 거죠. 공산국가에서 우리가 겨우 도망쳤는데 거기 또 공산국가로 또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또 이야기하는데 내 말이 올 수도 있고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리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 그렇다.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거는 뭔가 그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 혁명적 그 사상을 같이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 같아요. 머구리 부자의 동상이몽 속에 다시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안전이 먼저고 문어 한 몇 마리 잡아야지. 대문어 한 마리 잡고 집에 가야지. 안 그러면 라면만 먹어야 돼. 기도하면서 작업해. 잘 봐. 호기롭게 바다에 뛰어든 철은 씨. 바다 위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아버지와 형. 그런데 수면이 심상치 않습니다. 철은 씨가 바위 틈에서 뭔가를 발견한 겁니다. 대왕 문어네요. 그런데 도무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철은 씨. 급기야 문어 다리를 잡고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어? 배 위에선 애가 탑니다. 잡아 당겨. 결국 바위 틈에서 문어를 끄집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잡은 대왕 문어라고 합니다. 이제야 형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물 밖으로 나가는 철훈 씨. 시간이 촉박해 평소보다 호흡을 많이 하지 못하고 급하게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망태를 건넵니다. 한눈에 봐도 20kg는 될 법한 묵직한 대왕 문어. 그런데 문어가 다 찢어져 있습니다. 야, 힘썼지? 어? 야, 이거 이렇게 문어 이 정도 문어 이 정도 이렇게 잡으려면 저거 이거 이렇게 힘쓰면 안 돼. 어? 그래서 왔어. 값도 없어. 값 못 받아. 다 찢어놨어. 너 저렇게 힘쓰다가 안 있지? 한 방에 갈 수가 있어. 칭찬은커녕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만도 모구리 7명 죽었어요. 작업하다 쑥 올라와서 갑자기 쑥 넘어져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데서 오래 작업해가지고 잠수병 와서 또 저 쇼크 상태에 뒤가서 또 죽더라고. 엄청 많이 겪었어요 그런 거. 속이 이게 분다고 이게 속이 이 내장 쪽이 갑자기 이제 속이 내장 이런 게 파열 그렇게 되면서 가는 것 같아 간다 그러더라고. 보세 혈관들 다 터져 나가고 하면서. 위험한 바다에서 욕심은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철훈 씨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요. 작업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잘하지 못하고 그래도 잡긴 잡았는데 칭찬하기는커녕 혼만 나가지고. 모구리 하다가도 그래서 가족들이랑 싸우잖아요. 일도 힘들고 싸워요. 그럼 그날 저녁에 집에서 혼자서 고민해요. 아, 가버려 그냥?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해? 이제는 못해요. 뭘 해도요. 가족을 앞으로 꾸려 나갈 텐데 이건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도. 마음이 뒤숭숭할 때 철훈 씨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 모든 사정을 꿰뚫고 있는 형이죠. 겨울에 땅 얼어가지고 잘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삽이 안 들어. 그 기계가 그렇게 큰 기계가 아니라서. 풀만 들고 갔더니 삽이 안 들어. 그래도 바다 나갔다 와서 바로 왔네 또. 이미 동생의 고민을 아는 눈치. 아버지는 너 집까지 다 짓고 갈 계획인데 너는 안 살고 싶어? 난 여기서 쭉 사는 거는 원치 않아가지고. 니도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도 내 주변에도 그렇고 하여튼 한 몇 년 전까지만 베트남 간 사람 많잖아. 사업한다고. 그럼 엄청 많았지. 근데 열에 9번 거의 다 왔어. 실패해가지고. 그럼.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된 것도 아니야. 동생의 고민에 대해서 좀 이해하세요? 네, 이해하죠. 왜냐면은 제가 한때 고민했던 거라서 이해하죠. 제가 살아보니까 정답은 없더라고요. 뭘 결정하는 거예요. 알아서 잘 하겠죠. 어떡하는 거. 철훈 씨는 그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편 아버지 명호 씨도 누군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유, 살 수 있어? 친하게 지내는 실향민 형님 댁입니다. 내가 처음에 여기 가서 저 잠수배를 타다가 그 배를 사자니까 여기 지역 사람들이 저 북한에서 간 사람이 저 배를 사가지고 하다가 북한으로 도망친 거 어때야 뭐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 이제고 별로 못 사냐고. 싫어서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안 넘어갈 거다. 둘째는 대학 어디 나왔어? 저는 그래도 소방대 졸업했는데. 무슨 과요? 정외과. 정치외교? 네. 이야, 대단한 대학인데. 진짜야, 이게 대단한 대학이다, 야. 그런데 걔가 저걸 배우겠다 그래서 잠수 목소리를. 야, 근데 대학 그 인류대학까지 나와갖고 저걸 한다는 게 뭔가 단단히 가고. 내가 끌어왔어요, 서울에. 그래? 우리 가족끼리 같이 이래야 가족이지. 나는 이제 내 주장은 이게 그거예요. 그게 왜냐면 처음에 뭉친다는 말은 나도 공감이 돼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40 넘어가고 이러면 또 각자 독립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또 이제 벌려놓은 일들이 있어갖고 가족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그러자니까 가정적이지 전혀 없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가족을 또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이제 또 종이가 좀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종이가. 그날 오후 한바탕 소동의 원인이 된 대왕 문어를 가지고 냉랭한 부자 사이를 녹여보려고 합니다. 아들이 고생해서 잡은 거니 어머니에겐 세상 어느 문어보다 값지죠. 상품으로 낼 순 없지만 가족 특식으로 이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자, 박소름이 잡은 거 대령이요. 수대 나가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고생해서 먹는 거야. 호통만 쳤던 게 뒤늦게 미안한 명호 씨. 이게 저 뭐야 저기서 저 낚시배들이 잡는 문어하고 잠수가 잡는 문어가 맛있다고. 왜 살려서 내가 지금 돈이 얼마인데? 오늘 입당이 장난 아니죠. 먹을 건 돈이 안 되잖아. 넌 필요 없어. 먹어야 돼. 먹는 게 남는 거야. 먹는 게. 이렇게라도 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습니다. 결혼도 일찍 했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 마누라 내 자식놈들 좋아하는 거 쟤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지 그걸 먼저 생각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존경해요. 야. 매 순간 생사가 오가는 바닷속으로 꿋꿋하게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가장의 책임, 그 하나만 보고 인생을 달려온 아버지. 우리는 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여기 한국 땅에 처음에 오면 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흔히 말하거든요. 바닥부터 다. 우리는 이제 바닥보다 한 30m 더 내려가서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도 그게 어째 우리 가족을 만들었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끔 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자식들에게 달려있죠. 어떤 걸 하는 것. 아버지가 단단하게 다진 초석 위에 어떤 집을 지을지는 이제 아들의 몫.